그냥 카카오톡을 한번 누릅니다. 한국 사람의 이름이 4명인가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 관계없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장 충격적인데요. 20장 중에 하나를 보여줍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바닥에 엄청나게 세게 2번 던져버리는 거죠. 이 남성의 이야기는 모두 사실일까? 혹시 기억이 조작된 건 아닐까? 4시쯤 끝날 때 그 여자를 찾아서 남달리 연락 왔는데 네. 그땐 결혼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예. 그때 의뢰인의 약혼녀가 나타납니다. Tại sao mà hai người phải chia tay? Vì sao? Anh nghĩ vì anh hay không? 네, 안녕하세요. 투보부의 정필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약혼녀의 비밀을 찾아낸 남자, 베트남 약혼녀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고 싶다는 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일단 얘기는 좀 듣기는 했는데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저 나이는 53이고요. 광명에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같이 오신 분은 왜 같이 오신 거죠? 3년 전에 만난 베트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친구를 소개를 해줬죠. 같은 동네에 이제 사는 친구였고요. 초중학교 동창이라고 제가 들었고 그쪽도 이제 이혼을 하고 혼자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아이는 둘이 있는데 아빠가 키우고 있다고 했고 제 친구도 이제 혼자고 앞으로 이제 미래에 나이가 있고 하니까 다른 또 삶을 꾸려서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소개를 하게 된 거거든요. 나는 이제 지금 베트남 여자를 만나서 좀 잘 지내고 있는데 나랑 가장 친한 동기도 이 여자랑 친한 여성과 이렇게 다 같이 지내면 그렇죠. 들어와서도 자주 보고 퇴직 후에도 계속 만날 수 있는 친구고 하니까 적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같이 들어오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내 동기의 가족과도 네네.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은 있죠. 의뢰인의 친구 소개로 만난 한 베트남 여성. 의뢰인의 친구는요, 자신이 사귀고 있던 베트남 여성의 친구를 이 의뢰인에게 소개해줬습니다. 원래 좋은 건 함께 누리고 싶은 법이죠.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던 의뢰인의 친구는요, 여자친구의 친구를 이 절친에게 소개를 해 모두 함께 한배 가족으로 살고 싶었던 소망이 있었습니다. 물론 의뢰인 역시 모두 동의했던 상황이었죠. 이 여자가 나이가 어떻게 되죠? 33, 33이요. 92년생 고향이 어디예요? 광년 떠나 그러면 만남은 어디 가서 하셨어요? 광년 고향에 갔죠. 만나시면서 뭐 이상했던 점 뭐 이런 건 4월달 처음 보고 6월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느낌이 있었죠. 결혼을 빨리 하려고 시키려고 하는 전제로 해서 저를 만나려고 하는 6월달부터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결혼을 실하게 목적으로 집에 와서 자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흘러갔었던 것이죠. 결혼을 좀 서두르는 감이 있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베트남 약혼녀, 바로 이 사진이 이 여성의 사진입니다. 33살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 여성은 관리를 아주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 그리고 이 여성의 가족들 모두 뭔가 좀 수상하게도 결혼을 서두른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에게는 5가지의 비밀이 있었을까요? 문신이 혹시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혹시 페이스북 공개를 다 했었습니다. 여성이 뭐 금전을 요구가 좀 과하고 없었습니다. 금전 요구가 없었다. 보통 이게 제가 전통 결혼식 물어보는데 전통 결혼식 하기로 하셨어요? 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생각은 하고 있었다. 네, 결혼식장을 지나갈 때마다 저쪽에서 하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문신도 없었고요. 전통 결혼식은 이 여성이 적극적으로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급한 결혼을 원하는 베트남 약혼녀를 의뢰인은 몇 번이나 만났을까요? 이 여성을 언제 처음 만나신 거예요? 4월 2024년 4월. 그리고 데이트를 얼마나 2달에 한 번씩 가고요. 머무는 시간은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여성에게는 문제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일단 제가 속성 결혼을 진행할 때 피해야 할 5가지를 항상 말씀드리죠. 그런데 의뢰인은 이 여성에게 이상하리만큼 그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 상황에서는 보면 좀 문제 있는 여성들의 그 피해갈 것들은 일단 다 피해가셨어요. 보통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만일에 저한테 이 상태에서 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왔었으면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여성에게는 그 어떤 문제점도 보이지 않았던 상황. 사진으로만 이 여성을 본 저 역시도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제 문제 생겼다는 걸 느끼게 되셨어요? 발로를 하거나 영상통화가 주변 알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현격하게 늦어요. 인터벌이 어느 정도냐면 보내게 되면 한 4시간, 5시간 만에 이제 답이 온단 말이죠. 연락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잦았었나요? 영상통화도 짧게 끝나죠. 그냥 대략 5분 이내에.
여성에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단 하나, 연락의 빈도, 답장을 하는 타이밍이 조금 늦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완전한 잠수를 타는 건 아닌 상황. 그런데 여성의 행동이 아니라 이 여성의 주변 상황을 봤을 때 뭔가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자주 보여졌다고 말하는 의뢰인, 그리고 의뢰인의 친구. 하지만 11월 20일 2024년 11월 20일 이 친구 생일인데 어머니한테 안마기를 사줍니다. 본인의 어머니한테 얼마짜리를 사줬나요? 그냥 봐도 뭐 한 200만 원 넘어갈 정도. 이거는 저는 단순하게 간호인에서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해서 보냈을 거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었죠.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넘어갔습니다. 뭐 본인 어머니에게 본인의 돈으로 안마의자를 사주는데 그것까지 의심해야 하나. 하지만 안마의자라는 물건은요, 결코 베트남에서 흔하게 선물로 주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문제 제기를 이 의뢰인의 또 다른 동료가 하게 됩니다. 재작년 8월에 또 한 친구를 소개해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애기 낳고 살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의 부인이 지금 우리 친구의 사촌지간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페이스북을 들어갔더니 자기가 봤는지 그 안마기의 출처에 대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안마기의 출처? 그렇다면 이 안마기에 뭔가 구린 구석이 있다는 걸까요? 그 안마기는 한국 남자고 방송 쪽에 일을 하는 남자가 선물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들어온 얘기는 그 방송 쪽 일하시는 분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헤어졌다. 의뢰인은요, 2024년 4월 이 여성을 만납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난 6월부터 지속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런데 뜬금없이 11월 방송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한국 남자가 이 여성도 아닌 이 여성의 어머니에게 안마의자를 사줬다. 게다가 그 이후에 헤어졌다. 납득도 잘 가지 않고 이해도 잘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는 믿지 않았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쉽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하지만 의심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언제든 그 싹은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그 안 좋은 것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저도 이제 매번 더 같이 들어갔으니까 그 11월 20일 이후에 안마기 때문에 별 생각들이 다 이제 되는 거예요. 큰 생각은 안 했는데 설마. 아무튼 사건은 그거를 시작을 해서 쭉 발생을 하기 시작했죠. 뭔가 의심이 생긴 시점, 그건 안마기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 이후 대수롭지 않게 넘겨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작은 의심들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확신이 됩니다. 그 꽝년의 그 여성분 집이 일반적인 베트남 집 수준에서 잘 사는 편이었나요? 집도 친구 옆집을 보게 되면 잘 사는 편이 아니었다. 가족들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깐난애기 포함해서 한 10명 돼요. 어머님, 아버님, 여자분의 여동생, 남동생, 각각 부인, 남편, 꼬맹이들 네. 그래서 10명이에요. 그 10명 중에 제대로 돈을 버는 사람이 없어요. 이 여성밖에 없는 거죠. 이 가족들 중 제대로 된 직업이 있거나 돈을 벌어오는 사람은 오직 이 여성 한 명뿐. 모든 가족이요, 이 여성에게 기생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집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 거기에 집에 안마의자와 같은 사치제들이 있는 누가 봐도 좀 어색한 모양새.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돈이 생기면 일단 집부터 좋아주고 자기가 가지는 것들 두 번째다, 세 번째다 보통 요런 게 기본적으로 깔리는데, 그런 거를 구매를 했을 때 집안의 눈치를 안 보고 구매를 할 경우에는 몇 가지 중에 하나다. 자기를 위한 투자, 자기 자체가 상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는 그 눈치 볼 일이 없이 그냥 돈을 쓴다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100% 정 PD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페이스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많이 있고 의자를 사면서 790만 동짜리 팔찌를 삽니다. 베트남 때 명절 설을 지나서 개록의 신이라고 해가지고 금을 사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또 팔찌를 하나 삽니다. 900만 동짜리. 한국 여자도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소비를 하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상품화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집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여성은 집 상황과 전혀 다른 그런 소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비의 기준이 베트남의 평범한 집들과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여성의 집에서는 결혼을 서두르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만난 지 고작 7개월. 베트남에는 4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원래 11월 20일 날 생일 때 이제 그게 발견이 됐어도 큰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거니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저는. 그런데 빨리 결혼식을 해라. 서류를 달라. 하지만 의뢰인은요, 당장 결혼을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 바로
함께 살 집을 구하는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내려와서 길바닥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요. 뭔가 이유가 있는 부분이었죠. 집이 제대로 제가 마련이 안 돼 있었던 상황이라 12월 달에 들어가서 직접 얘기를 하죠. 12월 달에 입주를 하니까 아파트 입주를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10월이나 11월쯤에 소유가 되겠다. 그것을 설득을 해서 12월 달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결혼을 성급하게 진행하는 것을 좀 미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의뢰인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이 결혼식을 조금 미루는 것 역시 모두 협의가 되었고 이해를 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결혼식만 미루는 것 뿐이었죠. 혼인신고 후 빠른 비자 발급을 위해서 약혼녀인 이 여성을 한국어어학당에 미리 보냈고요. 기숙사에 입소를 시켜 지내게 합니다. 이제 2월 10일부터 이제 기숙사 학원 입소를 하죠. 입소를 하고 1월 달에 돈을 보내주게 되죠. 구체적으로 언제 서류를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또 얘기도 하고 5월 11일 날 아마 픽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11일 날. 발표는 6월 26일로 제가 그러니까 6월 달 시점 합격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제 저한테 이제 6월 달에 서류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결혼을 차일피일 미루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이 2025년 6월 한국어 시험에 합격을 한다는 전제로 이 남성은 서류 준비를 하겠노라 약속을 했습니다. 집 마련을 위한 약간의 시간 조절, 그 외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과도한 금전 요구가 시작됩니다. 그 중간중간에 이제 여자가 학원을 다니니 학원비라든지 어느 정도 생활비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친구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베트남 쪽 그 여성의 어머니는 노골적으로 2천만 동을 달라고. 한 달에? 네. 2천만 동, 110만 원 정도 되는 베트남에서는 아주 큰 돈입니다. 그런데 약혼녀의 생활비로 2천만 동을 요구했던 의뢰인의 예비 장모. 1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그렇죠?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돈이다. 그래서 줄여봐라. 그래서 줄인 게 700만 동입니다. 700만 동. 공장 다니는 여자들 한 달 월급이에요. 700만 동 정도는 일반적으로 이제 주기는 하죠. 일을 못하게 되고 공부만 해야 되니까 생활비만큼은 벌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보통 이제 700만 동 준다 하면 땡큐 하고 보통 받거든요. 일반적으로 국제 결혼을 진행할 때요, 700만 동, 한국 돈으로 약 40만 원 정도면 베트남 여성들에게 아주 합리적인 금액입니다. 기숙사 입소 기간 동안 경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금액으로 충분한 금액인 거죠. 그런데 이 2천만 동은요, 정말 쉽게 입 밖으로 꺼내기도 힘든 돈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비 장모는 대체 왜 이렇게 큰 돈을 요구했을까요? 700만 동 정도 주면 보통은 만족을 해요. 근데 2천만 동을 달라고 장모님 되실 분이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건 이 여자가 보통 그 정도는 집에 갖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여자애가 지금 기숙사를 들어가서 돈을 못 벌게 됐으니 달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 여자가 벌어오던 돈만큼을 달라고 하거나 거기서 플러스 어느 정도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2천만 동이라는 돈은 베트남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비 쪽으로 2천만 동을 달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여자애가 그만큼씩 줬었다라고 이제 유추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집에서는 무리한 요청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부분. 네, 당연히 이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일단 의뢰인은요, 이렇게 약혼녀에게 돈을 보냅니다. 증거가 아주 잘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무리한 돈 요구 이외에도 이 여성에게는 뭔가 의심스러웠던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설마 이것까지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황. 근데 또 제가 좀 확 간 게 뭐냐면 이게 12월 달에 그랬지? 이 여성한테 현대 액센트 차 하얀 게 있는 거예요. 아반떼 정도도 그 현지에서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이상 간다고 들었거든요. 이 차는 어떻게 얘가 돈을 벌어서 샀지? 이 여성에게는 놀랍게도 자가용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족의 소유가 아닌 이 여성의 소유, 현대자동차의 액센트 차량, 적어도 2,500만 원 이상은 주고 샀을 겁니다. 액센트 차가 있고 그 차로 저희 같이 놀러도 다녔었어요. 그래도 저는 이제 이게 과연 어떻게 이 차를 샀을까? 차 구입한 시기는 대략 2019년도로 추정이 됩니다. 사서 이 친구가 좀 운행을 했어요. 그 뒤로는 렌트를 해준 거예요. 차를 그랩으로 누구한테 빌려줬고. 그렇죠. 그래서 월 듣기로는 700만 동씩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2월인가 그때 처음 그 차가 있는 거를 알게 됐죠. 일반적으로요, 평범한 베트남의 집에서 자가용을 굴리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사는 집이 아니면요, 그냥 웬만하면 바이크로 땡 쳐버립니다. 그런데 그랩 운영 목적도 아닌 자가용을 30대 초반 여성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를 한다? 뭔가 구린내가 풀풀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소위 말해서 돈 많은 나이 드신 분이 가서 선물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전 남편이 이혼하면서 그냥 줄 수도 있는 거고. 의뢰인과 친구는요, 뭔가 떨떠름하지만 자동차의 출처에 대해서는 물어보기 힘들었습니다. 이거 뭐해서 산 거야? 이런 질문 자체를 좀 면전에서 하기는 힘드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2025년 3월 사건은 시작됩니다. 그 차는 그렇게 해서 얘기가 쭉 오기 시작하는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가 3월에
의뢰인에 재입성을 하고 잘 지냈어요. 근데 이제 사건이 그때 터진 거죠. 지난 3월 일반적인 방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베트남의 꽝옌에 방문을 했고요. 약혼녀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친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한테. 혹시 휴대폰 남는 게 좀 있냐? 남는 거 없는데 왜? 했더니 핸드폰이 떨어져서 깨졌다는 거예요. 왜 어느 정도 깨졌는데 전화 안 돼? 안 된대요. 베트남 약혼녀의 집에 방문한 의뢰인. 그런데 며칠 후 심하게 손상이 된 의뢰인의 핸드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월 달에 들어갔을 때 한 3, 4일 지났을 때 휴대폰을 저한테 무의식적으로 맡긴 적이 있어요.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락이 걸립니다. 휴대폰을 맡기는 시점에 락이 살아있잖아요. 제가 화장실 가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카카오톡을 한번 누릅니다. 어플에 깔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의 이름이 4명인가 등장을 합니다. 2명을 클릭을 합니다. 그걸 사진으로 찍게 되죠. 떨리는 마음으로 그걸 연속으로 찍었습니다. 한 25장 정도 찍었는데 그때 이제 휴대폰을 찾으러 올라온 거죠, 화장실로. 그래서 이제 넘겨준 거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했는데 마음이 많이 떨리고 배신감도 느껴지고 화도 나고 이런 감정들이 이제 섞여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누구냐? 관계 없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우연히 열어본 약혼녀의 카카오톡. 그 안에는요, 무려 4명 이상의 한국 남성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어로 된 대화도 있었고요. 한국어, 영어로 된 대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식구들마다 자리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 가족들한테 가장 충격적인 내용, 20장 중에 하나를 보여줍니다. 베트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가족들이 놀래죠. 얘는 그거 아니라고 휴대폰을 저를 잡죠. 충격적인 내용의 카톡 대화. 그 내용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을 골라서요, 함께 밥을 먹던 베트남 가족들에게 보여준 의뢰인. 이 약혼녀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데리고 집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2층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제 거 휴대폰 살아있었던 그 막 걸리는 그 시점에 몇 장을 또 지웁니다. 본인 카톡 내용은 전부 다 사라져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뺏는 과정에서 제 거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바닥에 엄청나게 세게 2번 던져버리는 거죠. 이 여자가 네. 세게 던져버린 휴대전화. 그렇게 이 의뢰인의 폰은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메인보드까지 모두 박살이 난 상황.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저는요, 이 모든 상황을 같이 겪었던 이 여성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이 남성의 이야기는 모두 사실일까? 혹시 기억이 조작된 건 아닐까? 그렇다면 이 여성은 이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저는 그 사실이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성을 만나기 위해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그거 알려줬던 그 기숙사랑 어학당 있는데 그 옛날에 어학당 가는 사이에요. 그 예전에 어학당 있는 쪽이요. 또 밑자감 찾을 수 있겠네요. 예. 한 4시쯤 끝난다고 하던데. 의뢰인이 알려줬던 여자의 어학당. 저는 그 어학당 인근의 커피숍에서 이 여성의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Chị xuống đây, em một gần xong chưa? 3:30 tan thì em đi xuống quán cà phê Nam Đàm, chị em mình ngồi đấy tí nhá. 여자애가 결혼하려고 예. 그 사람한테 연락을 했었나요? Tháng trước đến ký túc xá xong bảo chị là đỡ cái hôm đó 빨리 연락 왔는데 네. 그땐 결혼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쉽게 풀리네. 이 여성은 이미 올해 초부터 주변 국제결혼 마담들에게 남자 소개를 부탁해왔던 상황. 과연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약 1시간을 기다린 후 의뢰인의 약혼녀, 바로 이 여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약혼녀는요, 이미 하이퐁의 국제결혼 마담들에게 자신의 프로필을 뿌려둔 상황. 그녀를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녀는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요? 그때 의뢰인의 약혼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는 여성. 그리고 현장에 나타나 일상적으로 마담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가는 여성.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약 1시간 정도 이 여성과 이야기를 나눈 후 잠시 저희 채널과 인터뷰가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다행히도 인터뷰 요청을 수락한 여성. Nhưng mà
anh bây giờ anh muốn là kết hôn với em hay là không, hay là muốn để xác nhận như nào? Nếu một người em thật lòng nhá, nói chuyện tâm sự với chị nhá, nếu trường hợp là một người có suy nghĩ ấy, nếu một người mà chín chắn là một người nhiều tuổi ấy, thì người ta sẽ nói với em. 남자가 직접 오지 않고 제가 인터뷰를 하러 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의 인터뷰 내용과 이 여성의 이야기는 어떻게 다를까요? Thì anh ấy đã chia sẻ Chia sẻ em. nói chung là muốn nghe cái tâm sự của em. Vâng thì là em với anh quen nhau là do người bạn giới thiệu. Bạn em là bạn thân của em ở quê ở Phú Yên ấy, rồi em đi làm giáo viên thôi, thì là em về làm giáo viên. Sau đó là đứa bạn em ấy thì bảo là nó đang yêu một anh ở bên Hàn Quốc rồi đấy, thì bảo là có đứa bạn có anh người yêu là muốn giới thiệu, quên anh ấy là người yêu thì là có anh bạn ai và tối chuột ấy thì là hợp tuổi khỉ của em mà, thì bảo là giới thiệu thì cứ giới thiệu tìm hiểu đi đấy, sau này nếu mà có duyên thì tính sau, nhưng chưa chắc chắn là như nào. 일단 만나보고 잘 맞으면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여자. 그런데 이 여자의 직업이 유치원 교사라고 합니다. 의뢰인과의 인터뷰 내용에서는 전혀 들어볼 수 없었던 정보. 4월 달에 처음 만났을 때 영상통화에서는 하노이에서 일발관에서 일을 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경찰도 보여주고 그 마크를 보면 일발관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이 여성이 하노이의 이발관에서 일을 했었을 당시에 입고 있었던 유니폼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의뢰인과 만남을 이어오던 당시에도 이발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 사진으로 모든 증거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뻔뻔하게도 자신이 유치원 교사였다고 이야기하는 여자. 이 여자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저는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Bên chỗ bạn em thì là qua kiểu tự tìm hiểu, ví dụ trong thời gian mình yêu mình cảm thấy hợp nhau thì mình lấy, không hợp nhau thì tự hai bên tự thỏa thuận, nó không có trách nhiệm gì đúng không? Thế chỉ là giới thiệu thôi. Bạn em thấy ok thì là nếu mà yêu thì lấy, mà hai bên tự thảo luận và tự trong quá trình yêu và tự tìm hiểu nhau. Đấy, nói chung là như thế, nói chung không có trách nhiệm gì. 자연스럽고 천천히 만남을 이어갔다는 여자. 이 부분에서는요, 의뢰인의 이야기와는 크게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 뭔가 억울한지 점점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합니다. Đấy thì là trong mỗi lần về thì là hai anh ấy về cùng với nhau. Ví dụ là công ty ở bên đấy thì là có thời gian nghỉ phép nhiều. Đấy thì là ví dụ như là 1 tháng 4 về này, xong tháng 6 lại về cùng nhau. Vâng thì là vui ấy, có nghĩa là em với bạn em với hai anh ấy đi chơi cùng với nhau, rất vui vẻ tình cảm. Gia đình em đón tiếp nữa là ăn uống hay là tất cả mọi thứ, đi chơi cùng gia đình, đi ăn đi uống gia đình, là bố mẹ em là nhiệt tình như người nhà. Cả gia đình nhà em, bố mẹ em, cháu em nó quý đến khi ạ. Nghĩa là quý anh ấy nó xác định là lấy đấy chị. Dừng lại. Bình tĩnh. Dịch cái đoạn để em dịch cái đoạn. 앞서 했던 이야기와 결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천천히 알아가겠다. 결혼 생각이 없었다던 이 여성은 어느새 두 번째 만남 이후 결혼을 서두릅니다. 이제는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집에서도 서두르라고 했다고 합니다. Cũng nghĩ là chỉ là, nhà em nghĩ là chỉ là vài tháng đấy. Ví dụ là về chơi lần này lần sau là 2-3 lần gì đấy, là xác định là cưới. Hay mẹ em bảo thì là 2 lần đầu tiên thì không nói gì, 2 đầu tiên thì vui vẻ, cứ nghĩ là thôi cứ thời gian tìm hiểu đúng không, để hai mẹ yêu nhau thật lòng đấy. Nhưng mà đến lần thứ 3 thứ 4 rồi thì bố mẹ em có thắc mắc là tại sao mà anh ấy không làm giấy ấy, không có cái đòi hỏi gì là tại sao là không kết hôn đấy. Vì là bây giờ xác định yêu thì không những bố mẹ mà là người nhà này, hàng xóm này hỏi là tại sao Vân không lấy. May đấy khoảng là mấy tháng 4 thì tầm sau đó tầm 2 lần thì tầm 8 tháng 10 năm ngoái rồi đấy, tầm đấy. 서두르지 않겠다던 이 여성과 가족은 아주 서둘렀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겠죠. 하지만 남자 쪽의 사정을 다 들었던 그녀는 이 인터뷰 장소에 와서는 이해 못할 이유였다고 이야기합니다. Quen anh này xác định là hợp thì là sẽ như thế Là thật lòng là vì yêu là muốn là xác định là cưới, vì là hai người đều chung quan điểm. Nói thật là từ cái ăn uống hay từ cái mọi thứ là hai người rất tâm sự với nhau, là hiểu nhau, là với nhau là cảm thấy là hợp, là muốn là xác định là tiến tới hôn nhân. Vì một lần mình đã khổ rồi, mình muốn tìm hiểu người này để cho chín chắn kỹ để mình xác định mình tiến tới hôn nhân, hiểu không? Đấy, nhưng mà vì là cái giống là Hàn Quốc thì ai cũng hỏi là Vân ấy, tại sao mà chưa thấy mày chuẩn bị đi, hay là chưa thấy làm giấy tờ gì. Nghĩ bụng là trong lòng mình thì tự hiểu là thôi cứ nói giảm nói tránh là anh ấy còn lo công việc kia chưa xong đấy, mình cũng phải nói hộ cho anh. Nhưng mà thật sự một điều là bên cạnh anh là bố mẹ chưa nói, con chưa nói, vì là còn nhiều lý do, bảo lý do gì thì cứ nói lý do gọi chung chung thôi đấy. Nhưng mình cũng lo lắng nên mình xác định là tại sao mà không lấy đi, nên chẳng may là chuyện gì xảy ra thì mình là người thiệt thòi đúng không đấy. 하지만 이 의뢰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집 때문에 결혼을 서둘러 할 수가 없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미 설득을 다 했고 납득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빨리 결혼식을 해라, 서류를 달라. 집이 제대로 제가 마련이 안 돼 있었던 상황이라 12월 달에 들어가서 직접 얘기를 하죠. 12월 달에 입주를 하니까 아파트 입주를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10월이나 11월쯤에 소유가 되겠다. 그것을 설득을 해서 12월 달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결혼을 성급하게 진행하는 것을 좀 미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의뢰인이 발견했던 이 여성의 외도 증거, 카톡으로 만났던 남자들에 대해서 이 여자는 어떤 해명을 할까요? 그 남자 만나는 동안 남자친구는 다른 남자 만났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Tại sao lại phải có nguyên nhân? Không được phép. Nếu mà em thật nếu mà để nói câu đấy thì em đã hiểu là con người là nếu một người tốt thì người ta trong khi tình yêu mà chia tay, người ta phải giải quyết lột độ với nhau. Ví dụ như là khi cảm thấy không hợp nhau vì lý do hay là vì tại sao mà hai người phải chia tay, vì sao, anh nghĩ vì anh hay không, hay chỉ nghĩ một cái vì em thôi. Nó phải có nguyên nhân từ hai phía, từ người này và người kia, và từ cái tại sao mà nó xảy ra như thế, chứ đừng nói thế xong nói như này. Em thấy một người biết người như nào ấy mà cũng chỉ mới đây phải không chị, mới đây đúng không, vì đến đầu sang năm em mới có dự định là đi tuyển nhá, vì nó quá lâu rồi, cả một năm rồi bức xúc lắm. Lấy mà nói em nói thẳng luôn đấy, em sợ gì đâu, vì cái gì nó đúng thôi. Nói thế là sai,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아니고요. cái gì nó phải đúng nguyên nhân, nói phải là không đúng, cái gì nó phải có nguyên nhân và tại sao anh không cưới em đi, tại sao không sẵn sàng mà lấy em, mà tại sao mà không làm giấy tờ cho em đi mà cứ phải chờ đợi, mà có ai như thế không, cả cái Việt Nam mà có ai như thế hay mỗi mình em phải chịu khổ như thế? 제 여성은 지금 매우 흥분한 상태예요. 계속 화가 나 있어요. 목소리도 아주 크죠. 빡이 칠 대로 쳤어.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여성은 말합니다. 남자가 결혼에 대해 생각이 없었다. 제대로 결혼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결혼업체를 통해서 남자를 구해달라고 했던 것이다. 결코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의뢰인의 얘기는 좀 달랐죠. 심지어 올해 초부터 결혼업체에 프로필을 뿌렸다면 이 남자 문제가 생겼던 3월, 그때도 이미 프로필을 뿌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3월 달에 들어갔을 때 한 3, 4일 지났을 때 휴대폰을 저한테 무의식적으로 맡긴 적이 있어요.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락이 걸립니다. 휴대폰을 맡기는 시점에 락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가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카카오톡을 한번 누릅니다. 어플에 깔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의 이름이 4명인가 등장을 합니다. 2명을 클릭을 합니다. 그걸 사진으로 찍게 되죠. 지난 편에서 이야기했었죠. 이 의뢰인은요, 이 여성의 핸드폰을 가지고 화장실로 간 다음 약혼녀의 카카오톡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명의 한국 남자의 연락처가 저장이 되어 있었고요. 그 남자들과 애정이 가득 담긴 대화를 이어나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4명의 대화를 의뢰인은 아주 다급하게 사진으로 남깁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걸 연속으로 찍었습니다. 한 25장 정도 찍었는데 그때 이제 휴대폰을 찾으러 올라온 거죠. 화장실로. 그래서 이제 넘겨준 거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했는데 마음이 많이 떨리고 배신감도 느껴지고 화도 나고 이런 감정들이 이제 섞여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누구냐? 관계 없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관련 없는 남자들이 아무 문제도 없다. 하지만 의뢰인이 본 내용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무 문제 없는 내용들이었을까요? 의뢰인은 이 해당 내용을요, 함께 밥을 먹고 있던 약혼녀의 가족들에게 보여주기로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식구들마다 자리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 가족들한테 가장 충격적인데요. 20장 중에 하나를 보여줍니다. 베트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가족들이 놀래죠. 이는 그거 아니라고 휴대폰을 저를 잡죠. 그것을 뺏는 과정에서 제 거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바닥에 엄청나게 세게 2번 던져버리는 거죠. 이 여자가 네. 증거가 모두 담겨있던 의뢰인의 휴대전화기. 이 약혼녀는 증거인멸을 시도합니다. 그렇게 박살이 난 전화기, 그리고 약혼녀의 카톡은요, 이미 삭제가 되어버린 상황. 그래서 이제 휴대폰이 완전히 박살이 났던 상황에서 친구가 이제 거기에 남아있으니까 그 휴대폰이 안 되니까 휴대폰을 사러 가는 거죠. 그 다음날 휴대폰 가격이 대략 370만 동입니다. 더 비싼 것도 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휴대폰 깨진 거는 제가 복원을 하고 새로 산 휴대폰 가지고 이제 며칠 있었던 것이죠. 휴대폰을 박살내버린 그녀, 모든 증거가 사라졌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새로운 휴대폰을 장만해줍니다. 병을 주고 약을 주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또 휴대폰 유심 칩이 교환을 해야 된다고 해서 휴대폰 판 업체로 갑니다. 거기 다시 재방문을 해서 제 거 유심 칩을 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찍었었던 그 영상의 내용을 전부 다 삭제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왜 본인 카카오톡 내용도 모두 다 삭제를 시켰고 제 거 휴대폰도 파손을 시켰으니까. 휴대폰을 박살내버린 것도 모자라서 이 여성은요, 의뢰인의 유심칩이랑 SD카드 역시 없애려는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것을 걱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증거는 사라졌을까요? 그날 급박했던 그 목소리를 저는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핸드폰 가게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마이크로 SD카드는 지금 어디로 왔는지 없어졌고 약간 숨겼던 거예요. 유심마저도 그냥 이거 못 쓰니까 여기 걸로 쓰게끔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야, 그 유심 무조건 찾아야 되고 마이크로 SD카드도 찾아라. 휴대폰은
2번 던졌다고 했는데 한국에 와서 3선 정도 났더니 메인보드가 나갔어요.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메인보드가 나갔답니다. 그렇게 자기의 치부를 감추려고 했던 부분이 이번 3월에 이제 최종적으로 나왔고, 결국 휴대전화는 박살이 나버렸고 유심칩과 SD카드 역시 사라져버린 상황. 하지만 그 짧았던 시간 의뢰인이 찍었던 모든 사진들은요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실 이 사진들, 의뢰인이 약혼녀의 카카오톡을 찍은 이 사진들, 이건 바로 약혼녀가 다른 한국 남성들과 미래를 이어오던 증거들을 모두 복원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이 여성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세상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자의 내용들과는 다르게 이 여성은 다른 남자를 소개받기만 했지 결단코 만난 적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요, 이 남자의 집에서 만나자, 7분 뒤에 도착을 한다, 집으로 올라가겠다, 이런 말들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만나지도 않은 남자의 집에 스스럼 없이 간다? 그리고 뜨거운 밤을 함께 보내자는 이 문자, 한두 번 만난 게 아니란 증거죠. 게다가 이런 대화를 이어간 것은 딱 이 남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성은 이렇게 약혼남인 의뢰인과 다정한 대화를 이어오면서 뒤로는 이렇게 여러 남자들과 미래를 이어왔던 것, 이런 내용을 보고도요 멀쩡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의뢰인은요 이 모든 증거를 확보한 다음 이 여성과의 모든 관계를 끝내기로 합니다. 딴 남자를 만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있거든요. 내가 뭐 7분 뒤에 간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상태에서 뭐 더 얘기해봤자 답은 없으니까. 근데 거짓말하는 게 저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 사람은 속이는데 실패는 했지만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한테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해달라, 자기한테. 결혼을 진행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 사진과 함께 보내주고 나서 저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선을 그었죠. 결국 그렇게 1년 동안 이어져 왔던 두 사람의 연애는 파국을 맞이합니다. 여자의 전문적인 외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의뢰인은 이 여성과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은 베트남에서 대체 어떤 일을 했었던 걸까요? 이 여자가 어떤 일을 했다고 일단 추정은 되시는? 4월 달에 처음 만났을 때 영상통화에서는 한무예 이발관에서 일을 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경찰도 보여주고 그 마크를 보면 이발관이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이런 데서 일했다고 돈을 크게 많이 벌지는 못했을 거예요. 차를 사거나 뭐 2천만 동을 집에 보내줄 만한 일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곳에서 일하면서 베트남 사람이 아닌 돈 있는 한국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 의심하는 건 에스코트예요. 의심하는 건 에스코트예요. 에스코트, 돈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남성과 데이트를 하고요, 밤에는 성관계까지 하는 직업 여성을 일컫는 단어죠. 이 여성의 씀씀이, 그리고 집안에 가득했던 고가의 선물들, 심지어 자가용까지 일반적인 베트남 여성들이 가질 수 없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 역시 일반적인 여성들이 하지 않는 일을 했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베트남의 유치원 교사가 승용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닌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이 사람과 2박 3일 정도 여행을 같이 해주면서 섹스까지 같이 하는 이런 것들 이제 전문적으로 했을 수도 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봐도 하는 얼굴하고 몸매를 가졌어요. 33살의 나이에 걸맞지 않게 어려 보이죠. 부정하다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외모도 출중하고 거리도 나쁘지 않았던 여성이 대체 왜 국제결혼을 준비하게 됐을까? 의뢰인은요 그 원론적인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런 생활을, 에스코트 생활을 계속 해가면서 한국 남자와의 결혼을 추진을 한다. 이건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보는 건 딱 하나예요. 끝물이에요. 이 여성의 나이는요 1992년생, 올해 33살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더 이상 유흥에 종사하기 힘든 나이죠. 베트남에서는 어리면 16살짜리 여자아이도 유흥에 뛰어들기도 하니까요. 베트남 내에서는 이제 끝물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33살이잖아요 92년생이라고 했죠. 끝물이에요. 자기보다 어리고 예쁜 여자애들이 점점 이제 치고 올라오는데 자기가 이제 갈 곳은 한국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노래방을 하든 종업을 하든 뭐 요 생각을 했을 수 있고, 끝물이니까 아니면 하나 잡아가지고
나와가지고 한국 들어가자. 기생충처럼 생활해보자. 역시 저도 그렇게 추정은 했는데,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여자는 사전에 이 부분을 차단을 시키지 않으면 또 다른 정말로 큰 피해가 한국 들어올 수도 있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꿈꾸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다투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꿈꾸는 한국 남자애한테는 되게 치명적인 카카오톡을 통한 한국 남자의 연계성은 살아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도 이 여성은요, 다른 한국 남자들과 연락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한국인 피해자를 찾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여자 지금 아직 어학당이랑 기숙사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여자가 안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 의뢰인 분하고 끝났잖아요. 더 이상 이제 회복될 방법도 없어요. 이 상황에서 이 여자는 그러면 여기 어학당이랑 기숙사를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아직 있다? 목적성이 딱 하나예요. 목적은 다른 한국 남자 걸어가지고 넘어가기 전에 원스톱으로 이 남자가 의심하기 전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여자는 우리의 예측대로 다른 한국 남자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갈 계획이 있는 걸까요? 그럼 지금은 Gia đình em 그만두고 của anh ấy 다시 không được. 국제결혼 준비하고 있는 건지 한번 Bố mẹ 물어보세요. em là hơi bị thật, tất nhiên rồi, bây giờ em xác định mục tiêu của em lấy chồng Hàn Quốc. 다음 달에 연락 왔는데 네. 그때 결혼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네. 이번 달에 연락이 왔었는데 아, 남자가 생겼어요. 근데 저번 달에는 이 남자 만나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증거, 그리고 거짓말로 모면을 하려는 여성. 제가 저 여성에게 증거를 직접 보여주진 않았지만 아마도 제가 증거를 보여줬다면 저는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일단은 저를 찾아오신 이유는 사전에 이 부분을 방지를 해야 된다. 박제를 시켜서 한국 남자들이 정상적인 베트남 여자들을 좋은 신부로 맞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 여자는 걸러지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가 분명히 발생이 된다. 라고 100%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 지점을 짚고 싶어서 제가 이제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한 남자와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면서 다른 한국 남자들과 지속적으로 만나온 이 여성, 이 베트남 여성을 공개합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쩐티반, 1992년생 베트남 북부 꽝린성 꽝옌 출신입니다. 이 여성의 얼굴을 기억해주세요. 이 여성은 한국 남성과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면서 다른 4명의 한국 남자와 만남을 이어오던 여성입니다. 특히 이 남성의 집으로 찾아가 뜨거운 밤을 보내겠다는 이 문자, 이 내용을 근거로 추측을 해보면 돈을 받고 남성과 시간을 보내는 에스코트 거리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 여성을 목격하셨거나 알고 계신 한국 남성들께서는요,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베트남 북부에서 결혼을 진행하시는 남성분들은요, 이 여성의 얼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노이 미딩의 이발관 52번 애니, 그녀가 일했던 업소의 프로필 사진이고요. 몸팔던 베트남 약혼녀, 약혼남인 의뢰인과 다정한 대화를 이어오면서 뒤로는 이렇게 여러 남자들과 미래를 이어왔던 것. 이런 내용을 보고도요, 멀쩡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베트남 하이퐁에서 마주했던 그녀의 충격적인 진실. 이 여성을 만나기 위해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의뢰인의 약혼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는 여성. Tại sao mà hai người phải chia tay? Vì sao? Anh nghĩ vì anh hay không mà nó xảy ra như thế? Chứ đừng nói thế xong nói như này em thấy một người. 그리고 그녀의 또 다른 결혼. 네, 안녕하세요. 투부부라고 합니다. 나 손바 들이던지 지금 그 여성하고 내가 지금 결혼을 진행 중이에요.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네. 아이고.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2025년 6월 저는 충격적인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번에 큰맘 먹고 업체를 통해 링크된 여성과 결혼을 진행 중인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우연히 베트남 국제결혼 카페에 비자 때문에 들어갔다가 링크된 영상 보고 손발이 떨리고 주체할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이 의뢰인이 영상에서 본 여성은 다름 아닌 바로 이 여성, 한국인 약혼남과 결혼을 진행함과 동시에 다른 한국 남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던 베트남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 속 여성의 얼굴을요, 지난 2025년 5월 공개를 했습니다. 다른 한국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발빠르게 영상을 만들어 올린다고 해서 모든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려하던 상황은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작년 6월 29일 이 의뢰인에게 메일을 받았고요. 그날 저녁 이 의뢰인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부부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한 번씩 제가 이제 지금 비자 때문에 막 이렇게 그 국제결혼 카페에 막 이렇게 정보 넣으려고 한 번씩 들어가봐요. 그러다가 우리 사기 오늘 그 유튜브님 그 영상을 본 거예요. 나 손바 들이던지 지금 그 여성하고 내가 지금 결혼을 진행 중이에요.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네. 아이고.
몸을 팔고 있었다고 의심이 되는 이 베트남 약혼녀. 그런데 이 여성은요, 아주 발빠르게 베트남 결혼업체에 프로필을 등록을 했고요. 이미 한 한국 남성과 결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베트남에서의 혼인신고도 끝나 있었고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역시 끝나 있었던 상황. 저는 의뢰인을 만나기 위해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부산을 가고 있습니다. 몸 팔던 베트남 아내, 그리고 그녀와 결혼을 진행한 한 남성. 과연 그는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국제결혼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옛날부터 바쁘게 살았어요. 한국 사람들하고 데이트할 시간도 없었고 제 남대로 그래도 막 크게 성공 안 했지만 그래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50 넘으면서 남자처럼 평범한 가정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약간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그렇고 또 너무 따지고 이래서 국제결혼 쪽으로 약간 생각을 해가지고 급제해보다가 부산에 몇 개 업체가 있던데 현지에 기술사도 2개를 갖고 있고 꽤 나름 좀 탄탄한 것 같아가. 나름 믿을만해 보였다는 한 국제결혼 업체. 그는 업체의 말을 믿고 국제결혼을 선택합니다. 맨 처음에 상담할 때 뭐 어떤 여자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20세에서 28세, 많으면 30세. 좋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능하대. 문구도 계약서 북미트가 있고요. 분명히 가능하면 이제 계약서 쓰고 현지에 가니까 말이 싹 바뀌네. 똑같더라고. 그는 계약 전 상담에서 업체에게 자신이 원하는 이상형의 여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약 현장에서 의뢰인이 얘기하는 모든 조건이 맞는 여성을 소개해 주겠노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국제결혼을 진행해본 남성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를요. 몇 월 며칠 날 입국을 하셨어요? 3월 20일 날요. 1차에 처음 갔을 때요. 바로 당일날 진행을 했거든요. 세훈녀가 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맛을 보는 도중에 이건 아니다 싶어가 빛이 나왔어요. 그 순간에 진짜 아니다 싶어 나와가지고 소파에 있는데 실장이 보낸가 봐. 지금은 문제의 가를 제가 소파에 있는데 보냈어요. 애절한 눈빛으로 한국에 데려가려는 애절한 눈빛으로 제 손을 딱 잡더라고요. 싫지는 않았어요. 그때 이제 마음이 좀 흔들려가지고 그 다음날 약혼식을 바로 했는데 바른 것 같아요. 결혼식은 속전속결로 진행이 됩니다. 의뢰인은요, 맞선을 본 바로 다음날 이 여성과 결혼식을 올립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과 영상이요, 이 의뢰인이 이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하롱베이의 신혼여행지에서 찍었던 사진과 영상입니다. 이 의뢰인은 단 5일의 단꿈 속에서 행복한 미래를 상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상상은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고 이 의뢰인은 증언합니다. 결혼식을 하시고 신혼여행 갔다 오시고 그 뒤에는 한 번도 방문은 안 하셨어요? 그 여자는 이제 토피신 찍기 위해서 이제 공부했고 카톡으로 뭐 대화하고 영상통화하고 토피신이 5월 11일인데 그냥 마음 편하게 토피신 끝나고 제가 2차 방문하는 게 낫겠다. 제가 12일날 다시 입국했어요. 베트남 혼인신 가기 위해서. 기숙사에 있을 때 하고 약간 뭐랄까 느낌이 딴 여자 같은 느낌이 저도 약간 느낌 들었어요. 달콤했던 신혼여행,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혼인신고를 위해서 두 번째 하이퐁 방문을 했었던 의뢰인. 이 영상이 바로 2차 방문을 했었던 당시 이 여성의 집에서 의뢰인이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안마의자, 지난 영상에서 이 여성과 약혼을 진행했던 다른 한국 남성이 문제를 제기했었던 바로 그 안마의자죠. 그리고 2차 방문 이후 여자의 태도는 눈에 띄게 변했다고 이야기하는 의뢰인. 보통 문제가 있는 여성들은요, 이 시기부터 본색을 드러내긴 합니다. 한번 일이 한번 터졌었는데 토요일로는 기숙사 안 하니까 집에 가요. 없으신 분들이 그러면 저 딱 일찍 갔을 텐데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전화 안 받아. 안 받더라고. 10분인가 20분 뒤에 툭 나와서 이제 영상통화를 했는데 이 비행이 시내 같아. 어디야? 놀러 갔지? 놀러 갔지? 니 강진지 간다 놀러 갔지? 여보 나 그냥 산풍하고 별명이더라고. 예, 그래서 난리 났어요. 선생님 해도 쓸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 딸내미 만났는데 그걸 숨기려고 했지. 6월달에 지가 아버지 입을 완전 그때는 DJ가 됐는 거죠. 이렇게 연락 아예 안 돼. 괜찮아. 나한테 바빠요. 힘들어. 뭐 이러면서 연락 아예 안 된 거예요.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 연락이 되었어도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는 의뢰인의 아내. 이 증언은요, 지난 영상의 의뢰인이었던 이 여성의 전 약혼남 역시 동일하게 지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반로를 하거나 영상통화가 주변 알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성격하게 늦어요. 인터벌이 어느 정도냐면 보내게 되면 한 4시간, 5시간 만에 이제 답이 온단 말이죠. 연락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잦았었나요? 영상통화도 짧게 끝나죠. 그냥 대략 5분 이내. 지난 영상에서도 이 약혼자가 얘기했던 다른 남성의 존재, 몽몽이라는 한국 남자. 그런데 이번 의뢰인 역시 그 남성의 존재를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한국 남자와의 결혼을 진행하면서 성매매 상대로 의심이 되는 다른 한국인 남성들과 끝없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심이 되는 상황. 이게 6월 23일날 몽몽이랑 사진이 4개가 떴거든요. 이게 4개가 딱 있는데 몽몽이랑 정령으로 통화는
카카오톡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보냈어요. 수세 형님 위에 답변이 났어요. 열이 나는가 봐. 첫 마디가 딱 그거였어요. 난 망할 열이 맞다. 망할 열이 맞다. 의뢰인이 모든 것을 알아버렸다는 사실에 분노한 것일까요? 스스로를 망할년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폭을 해버린 이 문자의 내용.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자신의 문자 내용을 번복합니다. 애기가 마치 톡을 한 것처럼 민줄 안다. 생각해보세요. 지가 진짜 그게 지가 딸내미면 난 망할 년이 맞다. 그런 표현. 아니 그런 말을 못하지. 나이도 모르겠지만 8살인가 10살이라 하는데 그런 표현을 못 써줘. 의뢰인의 아내는요, 그 문자를 마치 자신의 딸 아이가 실수로 적은 것처럼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신뢰를 잃어버린 의뢰인, 그리고 의뢰인은 마침 자신의 아내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저의 영상을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영상을 찾아보게 되신 거예요? 비자 신청이요. 주기적으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었고 비자 신청 때문에 베트남 카페를 들어갔어요. 자영업자다 보니까 오랜 소득은 다 등록이 됐었는데 소득증명원에 소득이 짧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카페차 몇 번 방문했다가 이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죠. 우연히 접하게 된 자신의 아내가 나오는 영상, 의뢰인은 당황합니다. 하지만 결혼의 초반이었다면 이 영상을 보고 손쉽게 정리를 할 수 있었던 상황. 그러나 이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여성과 결혼을 진행한 지 3개월이 지난 후였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 언제 하셨어요? 2주 됐나? 올린 지가 꽤 됐는데 이 영상. 못 봤어요. 봤으면 일단 혼인을 맡고 이랬긴데 6월 1일, 6월 8일 두 번 올라갔었는데 14일인가 혼인신고를 했던 것 같던데. 누군가 혹시 진짜 결혼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지고 이거 영상을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인 건 한국에 아직 안 왔잖아요. 안 오면 뭐합니까? 혼인신고를 빨라버리는데. 이 여자가 아직 한국에 오지 않은 상황. 하지만 의뢰인은요, 이미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해버렸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유부남이 되어버린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의뢰인은요, 저희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영상 처음 보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그 순간에 진짜 살이 떨리고 치가 떨렸죠. 말로만 듣던 사고가 나한테 생긴다 믿기지도 않았고 일주일 동안은 막 진짜 일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믿기 힘드셨다고 처음에는. 믿기 힘들죠. 영상을 보고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다고 이야기하는 의뢰인.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자신이 선택을 했던 베트남 아내, 그리고 그녀가 다른 한국 남자들과 이미 약혼을 했었고 결혼을 준비했고 심지어 다른 한국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게다가 몸을 팔아왔던 증거들까지 나왔다면 누구든지 그 상황을 부정하려 했었을 겁니다. 전 약혼남하고 같이 끌어안고 사진 찍고 사위네하고 가족하고 사진 찍고 여기 집에서 뭐 같이 자고 기분 나빠요. 불편하시고. 불과 며칠 전까지 그것도 납득이 사실 안 됐었고 우리가 보편적인 만남도 아니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도 했었고.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경악을 금치 못했던 부분은 그 시간이에요. 일주일. 일주일, 저 역시 이 여성이 급한 결정을 하고 결혼까지 진행했던 그 시간, 그 일주일이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은요, 지난번 영상에서의 약혼남, 바로 이 남성이죠. 이 남성과 문제가 생긴 단 일주일이 되지 않는 그 시간 안에 지금의 의뢰인과 만나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3월 달에 들어갔을 때 한 3, 4일 지났을 때 휴대폰을 저한테 무의식적으로 맡긴 적이 있어요. 이 문자의 대화 내용을 보면요, 지난 영상의 약혼자는 이 여성과 베트남에서 3월 16일까지 함께 지낸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당시 약혼자는요, 이 여성과의 관계를 끝낼지에 대해서 아직 마음의 정리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요, 전 약혼자와의 관계가 정리도 되기 전 이미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입국을 하셨어요? 3월 20일 날요. 1차에 처음 갔을 때요. 바로 당일날 진행을 했거든요. 3월 16일 저의 전 영상에 나왔던 약혼자의 출국일입니다. 이 문자의 내용이요, 바로 전 약혼자와 예비 장모, 그러니까 이 여성의 어머니와 전 약혼자가 나눴던 대화입니다. 전 약혼자는 이 장모라는 사람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장모라는 여성은 모든 게 운명이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 4일 후 3월 20일 목요일, 지금의 영상에서 나오는 이 의뢰인은요, 베트남의 하이퐁으로 입국을 했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맞선을 진행합니다. 전 영상의 약혼자가 출국한 지 단 4일 만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지난 인터뷰 영상을 보면요, 이 여성이 왜 이렇게 서둘러 다른 결혼을 준비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Tại sao anh cưới em đi? Tại sao không sẵn sàng mà lấy em, mà tại sao mà không làm giấy tờ cho em đi mà cứ phải chờ đợi, mà ai có ai như thế không? Cả cái Việt Nam là có ai như thế hay mỗi mình em phải chịu khổ như thế? 이 여성은요, 끊임없이 주장을 합니다. 전 영상의 약혼자가 결혼을 서둘러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이 파혼의 이유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전 약혼자의 이야기는 달랐죠. 파혼의 이유는 이 여성이 부적절하게 다른 한국 남성들과 만남을 이어왔다는 것. 전 약혼자가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요, 이 여성은 4명 이상의 한국 남성과 부적절한
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것. 이 여성의 얼굴을 기억해주세요. 이 여성은 한국 남성과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면서 다른 4명의 한국 남자와 만남을 이어오던 여성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 여성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입증이 된 상황이고요. 제가 만든 2편의 영상이 업로드된 이후 저의 제보 메일에도 이 여성이 하노이의 이발소에서 유사 성행위를 포함한 성매매 행위를 해왔다는 제보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하노이 미딩의 이발관 52번 애니, 바로 이 사진이요, 그녀가 일했던 업소의 프로필 사진이고요. 이 모든 것이 지금의 의뢰인 그리고 그전 의뢰인이었던 약혼자, 그들이 만나온 여성의 실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금의 의뢰인은 알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는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버린 상황. 혼신까지 마치 상태입니다. 아이고. 전 약혼자와 파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의 이 의뢰인과 결혼을 한 4일. 과연 평범한 사람이라면요, 4일 만에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고 국제결혼을 실행할 수 있었을까요? 열흘도 안 되는 그 시간 안에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서류는 뭐 알아서 뭐 준비할 수 있었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일주일 만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 이 여자는 그 전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 나는 망할년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것도 이미 이제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딴 계획으로 넘어갈 준비를 다 했다는 거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여자는 뭔가 또 다른 계획을 하지 않을까. 이 여성은 이제 이 의뢰인과의 결혼 역시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망할년이 맞다, 이렇게 스스로 자폭을 했던 거겠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여성은 다시 또 다른 한국 남성을 물색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의 지난 행적이요, 그 합리적 의심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이 상황에서 이 여자는 그러면 여기 어학당이나 기숙사를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아직 있다? 목적성이 딱 하나예요. 목적은 다른 한국 남자 걸어가지고 넘어가기 전에 논스톱으로 이 남자가 의심하기 전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여자는 우리의 예측대로 다른 한국 남자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갈 계획이 있는 걸까요? 그럼 지금은 그만두고 다시 국제결혼 준비하고 있는 건지 한번 Bố mẹ em 물어보겠습니다. là hơi bị thật, tất nhiên rồi, bây giờ em xác định mục tiêu của em lấy chồng Hàn Quốc. 다음 달에 연락 왔는데 예. 그때 결혼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예. 저번 달에 연락이 왔었는데 아. 남자가 생겼어요. 아 근데 저번 달에는 이 남자 만나고 있었는데? 전 약혼남과 관계를 이어오면서 업체를 통해서 다른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을 준비하고 국제결혼 업체에 프로필을 전달했던 이 여성. 지금 이 여성의 한국 국제결혼은요, 잠시 멈춤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다른 국제결혼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상대로 다시 시작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이퐁에서 국제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실패한 의뢰인, 저는 이 의뢰인에게 6개월이 넘게 걸릴 수 있는 아주 긴 계획을 함께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가시는 건 증거 따러 가시는 거예요. 증거 따러 간다고 생각하시고 증거를 다 따버리세요. 6개월의 추적, 재진행을 하면서 불법 맞선의 증거를 모아라. 하이퐁의 맞선장에서 수집되는 불법 맞선의 증거들. Hỗ trợ nên chỉ nhân sáng Nam Ý 중에 장려 집에 hải phòng các cô rồi. 끝없이 들어오는 여성들, 그리고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 여성들의 신상 서류들. 바로 이 사진이 의뢰인의 2번째 결혼식 사진입니다. 5일 만에 결혼시키는 애들은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맞선 전까지 서류를 받으셔야 돼요. 그거를 안 보여주면 불법이에요. 맞선 일정이, 국제결혼 행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교부를 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투보부의 정PD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몸 팔던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한 남자, 그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영상에서 저와 2025년 7월 인터뷰를 한 이후 작년 11월 해당 업체와 베트남 국제결혼 재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진행마저 무산된 이후 저와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의 어느 날, 저는 부산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같은 업체를 통한 2번의 결혼, 그리고 이 남성은 2번의 실패만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업체와의 2번의 맞선을 통해 그는 명확한 증거를 찾아왔습니다. 부산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은 12월 7일입니다. 증거를 모으기 위해 진행했던 2번째 결혼, 과연 의뢰인은 어떤 증거를 모아왔을까요? 그럼 이 여자, 첫 번째 여자랑은 어떻게 정리가 되신 거예요? 이혼됐죠. 이혼이 되고 혼인 무효가 되진 않았어요? 비용도 비용이고 기간이 멀다. 괴롭체에서 이혼이죠. 이혼.
예. 변호사비가 얼마나 드셨어요? 그 업체 통해가지고 150만 원? 업체에서 도와준 건 없습니다. 그냥 150만 원 또 생돈 들어가셨네. 네. 8월 말쯤 했으니까 하도 뭐 8월 말 9월 초. 첫 번째 결혼의 실패. 이미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던 의뢰인. 대진행을 위해서는 이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대로 된 결혼 생활도 해보지 못한 채 이혼남이 되어야만 하는 의뢰인. 이혼을 진행하는 변호사비 역시 의뢰인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의 이혼은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 일본 가보니까 그거 하이증 사장 있잖아요. 일본 일거를 달래. 베트남에서 아직 처리가 안 됐는가 봐. 왜냐면 한국에 이혼 서류를 제출을 해야지 이 여자가 이혼이 돼요. 서류만 보내고 아마 신분증이 안 가가지고 아, 그런 모양이다. 또 결혼해야 되는데 이혼이 안 돼 있으니까 결혼을 못 하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난리친 것 같은데. 베트남의 전처, 바로 이 문제의 여성이죠. 이 여성은 2025년 11월에도 아직 이혼이 되지 않았던 상황. 베트남에서 이 두 사람은요 여전히 부부였던 상황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이혼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데리고 갔으면 이 사람들은 서류적인 결함을 알고 있으면서 맞선을 보여줬네. 아무튼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총체적 난국이죠. 남자가 여전히 베트남에서 유부남인 상황. 그럼에도 이 두 번째 결혼은요 아무 일 없는 듯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베트남에 입국을 한 의뢰인. 이혼은 8월 말 9월 초에 된 거고, 그러면 언제 이제 입국을 하셨어요? 11월 22일에 그러면 도착하자마자 하노이에서 도착하자마자 마선장이 마담 사무실이라 베트남 현지 지원인 픽업하러 오거든요. 한 4시부터 이제 순서대로 마선을 보기 시작해요. 저는 이제 세 번째 봤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봤거든요. 여자가 몇 명 정도 있었어요? 한 50명, 60명. 앞에 예비 신랑도 2명을 봤는데 한 명당 한 30명씩 들어가요. 한 명당 한 30명씩 보면 한 시간씩 정도 걸려요. 한 시간에 30명 가까이 되는 여성과 맞선을 본다. 실제로 눈으로 보지 않으면 쉽게 믿기 힘든 상황. 심지어 이런 방식의 맞선은요 법으로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법에 따르면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의뢰인의 말이 사실이라면요 해당 업체는 명백히 위법한 맞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영상은 어떻게 확보하신 거예요? 저 뭐 1차 때 그때는 뭐 제가 뭐 조언 받은 것도 없고 알고 있는 지식도 없고 업체에서 다 해주겠지, 알아서 해주겠지. 그래서 설마 뭐 나한테 사고 생기겠나 싶어서 1차 때부터 믿고 갔는데 전혀 말하고 틀렸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다시 한번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또 얘네들 또 부부 되지는지 어떻게 되는지 영상을 담아왔고.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영상은요 의뢰인이 직접 베트남에 가서 찍어온 영상입니다. 의뢰인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업체를 믿고 재추진을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마음으로만 믿을 수는 없으니 영상으로 모든 증거를 담아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실 이 영상이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의뢰인은 작년 11월 베트남의 하이퐁으로 두 번째 맞선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그 맞선장입니다. 본래는 호적은 12잖아요. 여자가 와서 앉아요. 호적은 12년장 인. 자영업자. 자영업, 무슨 자영업? 인남 이내 중에 장녀. 집에 hải phòng, 학대 고조. 아버지 50인, 어머니 41세. 여자 안 치고 서류는 안 보여주고 프로필만 누르타요. 인남 이내 중에 장녀. 집에 hải phòng, 학대 고조. 아버지 50인, 어머니 41세. 키가 165, 54kg. 아들 2명. 본인 1명 키에. 가만히. 인남 이내 중에 장녀. 집에 hải phòng, 학대 고존. 아버지 62, 어머니 63세. 키가 150, 53kg. 가만히. 여자들 계속 와서 앉는 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 여자들이 계속 바뀐다. 나가자마자 또 바로 들어와서 앉고. 영상에서 의뢰인은요 같은 장소에 앉아 있고요 여성들은 계속해서 바뀌어서 들어옵니다. 카메라 영상에 찍혀있는 이 시간을 보시면요 이 불법 맞선 행위가 동일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역시 알 수 있습니다. 영상 증거로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이날 1시간 동안 총 15명 이상의 여성과 맞선을 진행했습니다. 짧으면 30초, 길면 2분. 이들의 맞선 시간은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짧디 짧은 맞선 시간, 얼굴을 기억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간 안에 맞선 상대방에 대해서 알기란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맞선 상대방의 신상 서류가 왜 꼭 필요한지 그 이유가 명확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은요, 만났던 모든 여성의 신상 서류를 일일이 다 확인을 했을까요? 뭐 프로필 저것들 마담한테 주는 그냥 간단한 신상 메시지 그런 거만 한 장 들고 오고. 뭐 그것도 번역이 돼 있는 건 아니고 베트남 사람이. 국제결혼 중개업법에 따르면 국제결혼 업체는요, 맞선 행사 일정이 잡히기 전 상대방의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번역과 공중 절차를 거쳐 맞선 상대방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맞선을 위해 출국을 한 남성들은요, 모두 이 서류를 사전에 만들어서 갑니다. 주민등록 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재직증명서, 범죄기록부, 건강증명서, 이런 서류들이죠. 마찬가지로 맞선 상대방인 이 여성들도 이와 같은 서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베트남의 호적부, 범죄기록부, 미혼증명서, 건강증명서 등입니다. 이 서류들은요, 법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도록 번역 및 공증 절차를 받아야 하고요, 제대로 된 서류가 맞다는 대한민국 영사관의 인증 역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서류들은요, 맞선 행사가 확정이 되기 전에 맞선 상대방에게 각각 전달이 되어야 하고요, 두 사람이 모두 동의를 한 후에 맞선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업체는 이 모든 절차를 제대로 진행을 했을까요? 이 여자는 들어와서 서류 한 장을 준다. 이 영상에서 여자가 건네는 이 종이 한 장, 이 종이 한 장이 여성의 신상 정보의 전부였다고 이야기하는 의뢰인. 근데 보면 종이 쪼가리 하나 주는 게 보이거든요. 그게 그냥 프로필 종이. 프로필 종이. 그 종이 쪼가리 한 장 주면 안 되고 번역이 되고 공증이 된 거를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심지어 그 한 장마저도 번역이나 공증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 임남 있는 중에 장녀 집에 하여 광ninh 학교 고전 아버지 52 어머니 51. 신부 한 명한테 네일샵인가 하고 있다길래 뭐 가져주면서 우리는 다 떼가는데 신부들은 왜 그런 걸 왜 안 주냐 들고 왔냐. 예비 신부한테 될 사람이 가방에 있어요 하길래 보자 이랬더니 뭐 보여줄 생각 없고 옆에서 이제 그때 이제 대변한 사람이 말을 이제 차단하면서 그런 거 필요 없다. 본인이 장사하는 거? 그럼 얘네들은 우리처럼 뭐 자영업이요? 자영업자 있고 사업자 등록증 있고 사업자 등록증 서류 같은 거 우리 다 떼거나 우리도 떼고잖아요. 뭐 제주정리사라든지 있어? 있어. 아까 내가 먼저 잡힌 거야? 있고 그 조건이나 받았고 애 좀 전남편 다 키우고 지금 뭐 사람 새로 보고 지금이 더 중요한 서류를 요청했는데 서류 안 보여줬다. 이거 증거로 쓸 수 있고. 이 영상을 보면요, 의뢰인은 분명히 업체의 대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성의 서류를 보고 싶다고 말이죠. 하지만 업체의 대표는 말합니다. 직업이 뭐가 중요하냐, 조건만 봐라. 맞선을 보는 당사자가 이 상대방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요청했지만 묵살이 된 상황. 그렇다면 의뢰인은 맞선 상대방의 서류를 언제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여자는 서류 나중에 봤어요? 똑같이 서류 받은 건 없죠. 이것도 내가 보여달래가지고 나중에 봤다니까. 이런 걸 갖고 와야 되는데 맞선장에는 안 가와. 맞선장의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 가지고 오더라도 스스로 작성을 했던 이 한 장짜리 베트남어로 된 서류라면 과연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이 한 장짜리 종이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한 장짜리 서류를 믿을 수나 있을까요? 만일 이 여성이 거짓으로 이 종이를 작성했다면, 만일 통역이 성혼을 위해서 거짓을 포함해서 통역을 한다면 한국의 남성들은요, 그 말만 믿고 이 결혼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사진 찍어놓은 거 없으시죠? 서류 받은 거. 있죠. 있어요. 아마 대충 있을 거예요. 서류 한번 볼 수 있어요? 뭐 뜬티뻔인데 이 무슨 서류 같아요? 토피신 그거가. 저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이 의뢰인이 첫 번째 결혼을 했었던 몸 팔던 베트남 아내와 이 의뢰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 서류는요, 의뢰인이 결혼에 문제가 없다는 증명서입니다. 하지만 이 서류 역시 날짜가 이상합니다. 이 의뢰인은 3월 20일에 베트남에 들어갔고요. 이후 맞선을 진행하고 결혼식을 올렸죠. 하지만 이 서류의 날짜는 3월 27일. 이렇게 의뢰인의 사진첩을 확인해봐도 의뢰인은 이 여성과 3월 25일, 26일 신혼여행지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서류가 맞선 이후에 제공이 되었다는 아주 확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여성의 신상 서류는요, 베트남의 혼인신고를 위해서 2025년 5월에 발급이 되었고요. 이 역시 아내가 보내준 사진으로만 확인이 가능했다고 말하는 의뢰인. 게다가 아내의 건강증명서 발급을 위한 병원 검진은요, 결혼식이 진행된 지 40일이나 지난 5월 13일에 실행이 된 상황. 결국 이 의뢰인은요, 여성의 호적부, 범죄 기록, 건강 상태, 이 모든 것을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이 넘게 지나서야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 게 3월
며칠이었어요? 3월 20 며칠이죠. 3월 20 며칠 날 갔는데 지금 5월 13일에 발급된 서류가 있다. 결혼을 한 아내에 대한 정보가 결혼식이 끝난 한 달 이후에 발급이 되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건요, 이 의뢰인이 장님처럼 깜깜이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이고요. 만일 이 여성에게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의뢰인이 직접 증거를 모으거나 그 증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그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국제결혼 표준약관에 따르면 성혼, 즉 합방 이후에는 어떤 이유에서건 파혼이 될 경우 전체 지불 금액의 10%밖에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의뢰인의 두 번째 결혼, 그 상대방 여성은 괜찮았을까요? 이번에 2차 여자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들었고, 그 영상에 보면 전자공장에 다니는 여자가 있었어요. 외모도 괜찮았고 애는 둘이었는데. 이상도 괜찮고. 세상은 최고 넘버원인데. 이내 중에 장래 학생은 고전, 아버지 사망, 어머니 50인생. 눈 사각하게 생겼고 제일 좋은데. 직업은 연연자비. 일본 갔다 왔어요. 일본 갔다 왔어?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3개월 전에 일본 갔다 왔잖아요.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지금은 공장에 다니냐, 서류만 보여주면 다 나오는데 그걸 서류를 안 보여주니까 전자 회사에 다닌다는데 알바한다고 하고 있다길래 그 여자가 마음에 드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또 먹고 나니까 지는 집사람 내보고 맡기를 말아준다고. 이게 뭐 서류도 없고. 지금 뭐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두 번째 결혼을 위한 베트남 방문,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났지만 그 여성에게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떤 서류도 있지 않았습니다. 산업연수로 일본을 다녀왔다는 이야기.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어떤 제대로 된 직업도 없는 상황. 그래서 의뢰인은요, 이 여성을 선택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자 빈물 좀 떨어지고 좀 순박해 보이는 여자. 그래. 하나도 좋고. 조금 좋잖아. 오케이? 네? 오케이. 오라. I love you. 결국 인상이 좋아 보이는 다른 여성을 선택한 의뢰인. 하지만 이 여성과의 결혼 역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재진행 비용 때문에 업체의 대표와 언쟁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의뢰인. 100만 원 가지고 그 대표랑 막 싸우시더라고. 나 그 돈 그렇게 돈 주고는 안 하는데.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네. 예, 본인이 결정하신 거니까. 뭐 자꾸 돈 달라니까 나. 아니 처음부터 약속한 그대로 나는 했을 뿐이고. 그래 2천만까지는 내가 아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 하기 싫으니까 그럼 여기서 그러면 안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무료 재진행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시라고요. 통화할 때 막 자기가 가면 재진행을 하자. 지금 뭐 잘 됐다. 한국 와가지고 이랬으면 이것이 큰일 나는데 그래 한국 오기 전에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잘 됐다 생각하고 재진을 하는데 비행기표 왕복값, 신부 지참금 2,000달러 그리고 혼인 비용 내가 왜 이 돈을 또 지불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번에 1차 때 50만 원 줬거든요. 하이퐁하고 하이증하고 통합되면서 공무원들이 배로 달라나 돈을 100만 달라더라. 첫 번째 결혼을 하신 것도 혼인신고를 했는데 그쪽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근데 또 돈을 다 받아간 거죠. 그러니까요. 의뢰인의 단순 변심이 아니었던 1차 파혼. 하지만 업체는요, 이 재진행에 대한 비용을 따로 받아갔습니다. 심지어 이 여성을 소개했던 비용과 혼인신고 비용까지 100만 원을 더 요구했다고 말하는 의뢰인. 납득할 수 없는 모든 상황. 하지만 업체와의 조율 끝에 의뢰인은요, 결국 이 두 번째 결혼도 진행을 합니다. 바로 이 사진이 의뢰인의 두 번째 결혼식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까요? 기숙사 들어가자마자 3일 만에 막 당연히 집에 갈 줄 알았더만 하노이 간다더만 동생 뭐 한 달 간다고 바람 자꾸 느낌이 좀 세가지고 그냥 토요일 아침에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뭐 전화를 왜 안 받니? 아니 카톡으로 사진이 떠올랐는데 자기 딸은 화장실에 앉아있다고 자변기에 앉아있는 허벅지 흠이 보이는 사진을 더 찍은 거예요. 그게 납득이 안 돼요. 그렇게 찍을 열정으로 전화를 하든지 받든지 굳이 화장실에 처박기가 그래 오후에도 아닌 것 같아.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으면 될 일을 굳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진을 찍어보낸 이유는 뭘까요? 의뢰인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딱 하나. 이 여성은 전화를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 전화 받을 상황이 아닌 곳에 있으니 화장실에 급하게 들어가가지고 화장실에 있다고 보낸 거지. 컸다. 벌써 3일 차에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외박을 했고 어쩌다가 그래서 진행 안 한다고 또 진행해봤자 계속 되풀이 시스템이고 그거 안 주고 공정이 안 된 여자만 계속 우주순으로 당일날 뭐 기차 노도 하듯이 쭈쭈쭈 들어와가지고
이 업체는 아닌 것 같고. 문제의 상황을 업체에게도 전달을 했지만 업체의 반응은 여느 업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업체들의 반응 딱 그대로였던 거죠. 업체에서 그러더라고요. 알아본다는 거 전화는 안 오고 카톡 하나 딱 왔는데 신고 문제 없다. 신고 아무 문제 없다. 신부에게 문제가 없다는 업체의 이야기. 하지만 의뢰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화장실은 신부의 집 화장실과 전혀 다른 곳이란 걸요. 그리고 일반적인 베트남 시골집의 화장실은 이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천장에 조명이 비춰질 만한 화장실, 이런 곳은요 어쩌면 어딘가의 호텔 화장실, 그곳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듭니다. 다 같이 갔어요. 집에 저같이 전부 다 화장실 다 가봤고 안 가봐서는 아마 분명히 신부집이라고 우겼을 거예요. 신부집 우리 다 가봤잖아. 그게 무슨 신부집이고 누런 타일인데 사진 보면 누가 봐도 뭐 호텔이고 모텔인가 호텔인가. 누가 봐도 가정집의 화장실이 아닌데 베트남 안에는 집이라고 우기고 업체는 이 여성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상황. 하지만 의뢰인은 이제 쉽게 믿지 않습니다. 내가 이게 첫 번째 같으면 우리 수학이 또 믿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인데 바보 맹꽁이도 아니고 또 길게 가봤자 첫 번째 사고 때처럼 또 상처만 생기고 시당초 안 한 게 맞겠다 싶어 5분에 그렇게 진행 안 하는 걸로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중단된 두 번째 결혼. 하지만 의뢰인에겐요 두 번의 상처가 아주 깊게 남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고 나는 믿고 진행해가지고 결혼까지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사고 난 알을 저거 말대로 쓸려 모랄다친들 똑바른 데 업체라면 정상적인 신부를 만날 때까지 책임지는 게 저는 참 오바른 업체라 생각해요. 말로만 재진행하자 해줄게 해놓고는 이길까? 결혼 지참금, 혼인 비용, 내가 무슨 죄로 사고 난 여자하고 이혼하는 것도 내가, 변호사 비용도 내가 내고, 그것이 참 난 납득이 안 됐었는데 또 혼인신고 비용을 또 내라니까. 3천만 원이 넘는 결혼 비용과 이혼 비용, 그리고 끝없이 모으고 있는 불법 결혼의 증거들. 결혼은 모두 중단이 되었지만 의뢰인의 비극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걸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내가 뭐 재진행은 할 생각이고요. 가봤자 또 사고 나고 이제 변화라고 했는데 대신 안 하고 영상 담아온 걸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뢰인은 퇴근을 하면 항상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스스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법을 공부하고 업체가 준 서류들의 날짜를 검토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 의뢰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업체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날, 저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의 한 경찰서 앞에서 만난 의뢰인. 고소장 제출한다. 고소장 제출한다. 의뢰인은 직접 작성한 고소장에 서명을 하고 민원실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피를 말리는 법적 분쟁의 시작. 그 출발선에 이 의뢰인은 서 있습니다. 얘네들 개처 조사를 받고 행정처분을 받든지 벌금을 받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반성을 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시스템을 재정비할지 또 똑같이 진행할지.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영상을 담아온 것도 저기 가능이 안 바뀌더라도 저 같은 예비 신랑들이 알고 맞선장에 가면 최소한의 대비라도 할 수 있다. 저도 첫 번째 그렇게 알고 있었으면 그렇게 무방비하게는 당하진 않았을 텐데 그게 제일 아쉽죠. 조금만 더 차근차근 알아봤더라면, 두 부부의 영상을 주의 깊게 봤더라면, 업체에게 서류를 요청했다면, 그 모든 증거를 미리 확보를 했었다면 지금의 이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증거의 확보입니다. 그게 없다면요, 어떤 마음의 준비를 잘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는 싸움이 되는 것이 분명하니까요. 저희 두 부부는 여러분의 이야기로 채워가는 채널입니다. 당신의 용기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관심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